어르신 눈 좀 떠보세요. 좋은 곳에 다 와갑니다. 할머니, 졸음에 젖어 있던 제 귀에 손주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쳐요. 눈을 뜨려는 순간 민준이가 제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어요. 엄마가 택시기사님한테 돈 줬어요. 할머니 산에 버리고 오라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안 도망치면 할머니 죽어요. 그 순간 택시가 인적 드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민준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목숨을 걸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스팔트가 아닌 흙길이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농로 옆 풀숲으로 굴러 떨어졌고 온몸이 돌부리와 가시덤불에 긁히는 게 느껴졌어요. 오른쪽 팔꿈치에서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고 허벅지가 무언가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신음이 저절로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제 바로 뒤에서 들려온 또 다른 소리였습니다. 아, 민준이었어요. 13살 손주가 저를 따라 택시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민준이는 저보다 더 심하게 구르며 길 옆 배수로 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준아. 저는 팔의 통증도 잊은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기.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택시가 20m쯤 앞에서 급정거했어요.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택시기사의 다급한 목소리.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당황을 느꼈어요. 마치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는 망설이며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저는 손주에게 달려가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민준이는 손목을 감싸쥐며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우리는 동시에 산길 옆 숲으로 뛰어들었어요. 거기서, 야, 할머니. 택시기사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본 적이 없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들어가요. 민준이가 가리킨 곳은 대나무 숲이었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 사이로 우리는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잎들이 얼굴과 팔을 핥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대나무 숲 안쪽 깊숙이 들어가자 바깥 소리가 약간 차단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민준이가 쓰러진 대나무 둥치 뒤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그 뒤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거친 숨소리가 대나무 숲에 울렸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 때문에. 할머니 괜찮아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목을 감싼 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제 걱정을 먼저 하는 손주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아, 넌 왜 따라 뛰어내렸어?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13살 아이의 대답치곤 너무나 단호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택시기사가 숲 입구 쪽을 서성이는 소리였어요. A씨, 어디로 간 거야?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산속에서 어떻게 찾아? 이거 큰일인데. 택시기사는 한참을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지금. 아니, 그게. 할머니가 중간에 뛰어내렸어요. 손주도 같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기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찾아보긴 했는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한참을 숨죽인 채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다리가 저리고 팔의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택시 시동 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이어서 차가 멀어지는 엔진음이 들렸어요. 갔나 봐요. 민준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어요. 대나무 사이로 비치는 오후 햇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한 말. 엄마가 택시기사한테 돈을 줬다고. 그게 정말이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감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저는 손주를 꼭 안아줬어요. 13살 아이의 어깨가 제 품에서 흔들렸습니다. 3일 전에 엄마 전화 통화 들었어요. 누군가한테 목요일에 꼭 부탁한다고. 500만 원 준비했다고. 민준이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엄마가 갑자기 택시 타자고 해서 할머니랑 같이 나들이 가자고. 택시 타고 가는데 엄마가 전화로 지금 출발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친딸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대나무 잎 사이로 부는 바람이 싸늘했습니다. 그렇게 70평생을 살아온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친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산속 대나무 숲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연이는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흐느끼는 민준이를 바라보니 33년 전 갓난아기였던 지연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새벽 2시에 분유를 타먹이던 그 작은 손, 제 손가락을 꼭 쥐던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내 손목 좀 볼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손목을 살폈어요. 많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다행히 뼈가 어긋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아파? 괜찮아요, 할머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을 찡그리는 걸 보니 많이 아픈 게 분명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다니. 지연이 아버지는 그 애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저는 시체실 앞에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제 치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그 작은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사람 몫을 해야 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남의 옷을 수선해주는 일이었어요.
한 벌에 3,000원. 하루에 20벌을 하면 6만 원이었습니다. 아침 8시까지 일을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지연이 아침을 차렸어요. 엄마 손 왜 이래? 여기 찔린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어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꾹 참았어요. 지연이가 학교 가면 저는 다시 나가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급 4,500원. 그렇게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월세는 5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20만 원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고기는 꿈도 못 꿨습니다. 시장에서 떨이로 나온 시든 채소를 사다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래도 지연이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엄마,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우와, 우리 딸 천재네. 딸의 웃는 얼굴이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는 과외비가 필요했어요. 저는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지만 지연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취직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무슨 소리야? 넌 꼭 대학 가야 해.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결국 지연이는 대학에 갔어요. 인천에 있는 사립대학교 경영학과였습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저는 그 이자라도 갚아주려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대학교 4년 내내 지연이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졸업 후에는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2, 3년 후엔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돈 벌 거야. 엄마는 이제 일 그만해도 돼. 그래. 우리 딸 다 컸네. 29살 지연이가 결혼을 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딸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감이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손주예요. 우리 아들. 처음 민준이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지연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지연이는 무너졌고 한동안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지연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나 어떡해. 그때만 해도 저는 딸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3년 전 지연이는 친구와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확장했습니다. 사무실도 넓혔고 직원도 여러 명 뽑았어요.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 돈만 빌려주시면. 저는 제가 살던 역삼동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재개발이 예정된 곳이라 앞으로 시세가 오를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당장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인테리어 수요가 급감했어요. 결국 1년 전 지연이의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의 빚이 남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 천천히 갚으면 되지. 저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딸에게서 이상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지연이는 제게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보리차만 따라줬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 근데 좀 따뜻한 물은 없을까? 속이 좀. 어머니, 더운 물은 속이 안 좋대요. TV에서 봤는데 찬물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뭐. 처음엔 그저 딸이 제 건강을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보리차를 마시고 나면 졸음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주무세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4개월 전쯤에는 지연이가 제 도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어머니 도장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보이스피싱? 나는 그런 거 안 당해. 어머니,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한범죄가 엄청 많대요. 도장이랑 통장은 제가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그래도 내 도장인데. 어머니, 제가 관리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결국 저는 도장을 넘겨줬습니다. 딸을 믿었으니까요. 3달 전부터는 매일 아침 지연이가 갈색 캡슐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건강보조제예요. 면역력에 진짜 좋대요. 난 괜찮아. 약 안 먹어도. 어머니 요즘 자꾸 피곤하시잖아요.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예요. 네. 딸이 사준 거니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약을 먹고 나면 정말 이상하게 몸이 나른해지고 하루 종일 졸렸습니다. 2달 전부터는 혼자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시장 좀 다녀올까 하고. 아이고, 어머니. 요즘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혼자 나가시면 어떡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나 멀쩡한데 뭐. 어머니, 어제도 머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닌가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치매? 내가? 요즘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시고 제가 같이 다녀야 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집안에만 있게 됐습니다. 1달 전부터는 민준이와도 만나기 힘들어졌어요. 민준이 보고 싶은데 전화 좀 해볼까? 어머니, 민준이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집중해야 해서 핸드폰도 못 쓰게 했어요. 그래도 할머니 목소리 들으면 좋아할 텐데. 어머니, 나중에요. 시험 끝나면 보내드릴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지만 공부에 방해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 모든 게 계획이었을까요? 대나무 숲 바닥에 앉아 저는 몸서리를 쳤어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순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보리차도, 빼앗긴 도장도, 먹었던 약도, 외출을 막았던 것도, 민준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 것도 전부 저를 죽이기 위한 준비였던 걸까요? 할머니, 민준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할머니 우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73년을 살았어요. 남편을 잃고도 버텼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딸이 저를 산에 버리려 했다는 게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대나무 숲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밤은 도시와는 달랐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을 둘러쌌고 멀리서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 더 바짝 파고들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아니, 무서움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내 딸이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이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민준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 3일 전에 엄마 전화 들었다고 했지? 정확히 어떤 얘기였어?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그게 일요일 밤이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랑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니? 뭐랄까? 엄마가 화난 것도 아니고 울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섭게 느껴졌어요. 민준이는 손목을 감싸 쥔 채 계속 말했습니다. 살금살금 거실 쪽으로 갔는데 엄마가 베란다에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들리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민준이의 말을 들었어요. 최 기사님,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 앞으로 와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500만 원 준비했어요라고. 저는 누가 이사라도 오나 싶었어요. 근데 민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이번엔 꼭 해야 돼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라고. 그 말투가 정말 민준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엄마가 뭔가 나쁜 짓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서워서 할머니한테도 말 못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13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다가 월요일에도 또 엄마가 전화하는 걸 봤어요. 이번엔 낮에 했는데 목요일 잊지 마세요. 약속이에요라고. 저는 그때 핸드폰을 몰래 가져와서 녹음을 했구나. 네. 겁이 났어요. 뭔가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민준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 엄마가 갑자기 할머니한테 엄마 오늘 날씨 좋으니까 나들이 가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죠. 오늘 아침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랜만에 북한산 쪽 드라이브나 할까요? 단풍도 예쁠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무서운 뜻이었을 줄은. 택시가 집 앞에 왔을 때 엄마가 기사님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일요일 전화가 이거였구나. 민준이가 흐느꼈습니다. 택시 타고 가는데 엄마가 핸드폰으로 지금 출발했어요 라고 문자 보내는 걸 봤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그래서 할머니한테 귓속말로 네. 택시가 산길로 들어서는데 할머니는 계속 주무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할머니 귀에 대고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작은 어깨를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지난 6개월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지연이가 차가운 보리차만 따라주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딸이 제 건강을 챙기는 줄만 알았습니다. 더운 물이 속에 안 좋다는 말도 그럴듯했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보리차 마시고 나면 항상 졸렸어.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도장을 가져간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노인들이 사기당하는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딸이 내 재산을 지켜주려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 도장으로 뭘 했을까요? 통장에서 돈을 뺀 건 아닐까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은행에서 문자가 온 적이 있어요. 계좌이체 500만 원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지연이가
제 핸드폰을 빼앗듯이 가져가며 말했죠. 어머니, 이거 스팸이에요. 요즘 이런 가짜 문자 많대요. 제가 삭제할게요. 그게 진짜였던 걸까요? 그리고 매일 먹었던 그 갈색 캡슐. 건강보조제라고 했지만 먹고 나면 온종일 몽롱했어요. 침대에 누우면 정신을 잃듯 잠들었고 깨어나면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그게 수면제였을까? 혼자 외출하지 못하게 한 것도, 민준이를 못 만나게 한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전부 이상했어요. 저를 고립시키려는 거였던 거죠. 아무도 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게,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할머니,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떡해요? 지금 핸드폰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민준이 손목은 계속 부어오르고 있었고 제 팔꿈치에서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일단 밤이 지나야 할 것 같아.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면 더 위험해. 동이 트면 마을로 내려가자. 근데 할머니,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실종됐다고. 민준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지연이는 아마 벌써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이 실종됐다고, 걱정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럼 사람들이 다 엄마 말을 믿을 거예요.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이상한 말 한다고. 민준이는 정확히 상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치매 노인의 말을 믿어줄까요?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준이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외투를 벗어 민준이를 감싸줬습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괜찮아. 넌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야. 대나무 숲 바닥에 앉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빽빽한 대나무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 별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하게 딸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걸. 살기 위해서는,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걸.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박했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대나무 숲에서의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 안긴 채 겨우 잠이 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팔꿈치 상처는 욱신거렸고 온몸이 돌부리에 부딪힌 곳마다 쑤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내 딸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대나무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깨웠어요. 민준아, 일어나야 해. 이제 내려가자. 민준이는 부은 손목을 감싸며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많이 아팠을 텐데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대나무 숲을 빠져나와 산길을 따라 내려갔어요. 다행히 30분쯤 걸어 내려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마을 입구에 보건소 간판이 보였어요. 저기 가자.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로 보이는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우리를 바라봤어요. 어머나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애가 손목을 다쳤어요.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재빨리 민준이를 의자에 앉히고 손목을 살폈습니다. 부기가 심했지만 다행히 골절은 아닌 것 같다며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줬어요. 제 팔꿈치 상처도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간호사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내 딸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그때 보건소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70대 노인이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김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이가 나와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딸의 모습, 빨갛게 부은 눈, 떨리는 목소리, 마치 정말로 실종된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녀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엄마, 제발 무사히. 어디 계시든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카메라가 보여주는 우리 집 앞 풍경. 경찰차도 와 있었어요. 이웃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실종된 박순자 씨는 키 158cm의 흰머리 단발. 제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작년에 찍은 증명사진이었어요. 가족분들은 박 씨가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발견 즉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가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르신, 혹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숨길 방법이 없었어요. 네, 저예요. 간호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나, 따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데요. 제가 바로 경찰에. 잠깐만요. 저는 간호사의 손을 붙잡았어요.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사정이 있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따님이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제 딸이 절 죽이려고 했어요. 간호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나 누가 믿겠어요. TV에서 저렇게 울고 있는 효녀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말을. 어르신, 혹시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따님이 저렇게. 저 치매 없어요. 정신 멀쩡해요. 민준이가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정말이에요. 제 엄마가 할머니를 택시기사한테 돈 주고. 하지만 간호사는 민준이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린아이가 할머니 편을 들어 엄마를 나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얘들아, 일단 경찰서 가야 해요. 괜찮아. 경찰관들이 잘 해결해 주실 거야. 결국 우리는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마을 파출소에 도착하자 젊은 경찰관이 우리를 맞았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 경찰관이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따님이 실종 신고하셨어요. 네. 근데 경찰관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이상한 일들, 민준이가 들은 전화 통화, 그리고 어제 택시에서 있었던 일까지.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제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따님이 택시기사에게 500만 원을 주고 어르신을 산에 버리려 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민준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엄마 전화 통화 들었어요. 3일 전에 목요일에 꼭 부탁한다고 500만 원 준비했다고. 경찰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기엔 어렵습니다.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근데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전화 있었어요. 민준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엄마가 목요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할머니가 감기 걸리셔서 택시 안 타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로 미뤄진 거예요. 저는 민준이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맞아요. 지난주 목요일 저는 감기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나들이 가자고 했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었죠. 그게 첫 번째 시도였던 거예요. 경찰관님,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제 딸이 진짜로. 그때 파출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연이는 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가까이 오지 마.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르신,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진짜 눈물인지 아닌지.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러세요? 지연이는 경찰관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경찰관님, 이거 어머니 진단서예요. 2달 전에 종합병원에서 받은 건데. 경찰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중등도 치매 진단서였어요. 그리고 정신과 소견서까지. 최근 피해망상 증상이 보이며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받은 진단서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집에 가요. 약 드시고 쉬셔야 해요. 경찰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의 망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어르신, 일단 따님과 함께 귀가하시는 게. 싫어요. 저 집에 못 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관님, 제 딸이 절 죽이려고 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지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모습이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어요. 세상은 딸의 눈물을 믿었고 저는 그저 망상에 빠진 치매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고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민준이는 제 뒤에 숨어 엄마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일단 상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씨, 어르신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님, 어머니가 요즘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해칠 이유가 없잖아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제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그럼 택시 얘기는요? 아드님이 전화 통화 들었다고 하는데. 아, 지연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어머니 병원 모시려고 콜택시 예약한 거예요. 목요일마다 정기 검진 가시거든요. 500만 원은 어머니 치료비 준비한 거고요. 너무나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에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이번엔 꼭 해야 돼요라고 했어요. 병원 가는 게 뭐가 꼭 해야 하는 거예요? 민준아. 지연이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표정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넌 할머니 편만 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도 안 하니? 그건 할머니 치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며 다시 부드러운 톤으로 돌아왔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민준아, 이해해줘.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본서에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다시 나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지연 씨,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어르신 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총 4,2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뭐라고요? 경찰관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제 통장 거래 내역이 떠 있었어요. 2개월 전 1,500만 원, 한 달 반 전 1,200만 원, 한 달 전 1,000만 원, 2주 전 50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인출한 게 아니에요. 이지연 씨, 이 인출건들 아시나요? 지연이는 당황하지 않고 가방을 뒤져 서류를 꺼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위임하셔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위임장이에요.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살폈습니다. A사 용지에 인쇄된 위임장이었어요. 거기엔 제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건가요? 네, 2달 전에 어머니께서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관리해줘라고 하시면서 직접 서명하셨어요.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 그런 거 쓴 적 없어요. 제 서명도 아니고. 경찰관이 위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도장은 확실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도 제 필체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걸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거 필적 감정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세요. 지연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치매 때문에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가 쓰신 거니까 감정 받아도 문제 없어요. 경찰관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세요? 치매 진단 받으셨다고. 저 치매 없어요. 제 목소리가 파출소 안에 울렸습니다. 그 진단서도 거짓이에요. 저 정신 멀쩡해요. 하지만 경찰관의 눈빛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치매 환자가 자기는 치매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일단 필적 감정 의뢰는 해보겠습니다. 결과 나오는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어르신은 어디 계실 건가요? 당연히 저희 집이죠.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어디예요? 저희 집밖에 없잖아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맞아요. 저는 지연이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삼동 아파트는 제 명의지만 실제로는 지연이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저는 거기 못 가요. 어르신, 하지만 다른 곳이 제 둘째 딸한테 가면 안 돼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둘째 딸 지은이가 있었어요. 아, 지연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동생한테요? 근데 동생 집은 원룸이라 여유가 없는데. 바로 그때 파출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언니, 둘째 딸 지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43살 지연이보다 2살 어린 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는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언니한테 연락받고 놀라서 바로 왔어요. 엄마, 다치신 데는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은이가 언니를 돌아봤습니다. 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실종됐다고 해서. 동생아, 엄마가 요즘 치매 때문에. 치매?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멀쩡하신데. 넌 자주 못 봐서 몰라. 요즘 정말 심해졌어.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관 앞에서 애써 참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님, 지은이가 경찰관을 향해 말했어요. 저희 엄마 제가 모시고 가도 될까요? 일단 제 집에서 계시게 하고 싶은데. 아,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보호자가 결정하실 문제인데요. 저도 보호자예요. 둘째 딸이에요. 하지만 첫째 따님이 실종 신고하신 분이고.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생아, 내 집은 원룸이잖아. 엄마 모시기 힘들어. 그래도 며칠은 괜찮아요. 언니네보다. 뭐? 지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언니네보다 내 집이 낫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두 딸이 언쟁을 시작했어요. 경찰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자, 진정하세요. 일단은.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 지연이가 민준이 팔을 세게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너 이리 와. 집에 가야지. 엄마 아파요. 손목 다쳤다고요. 다친 건 내가 할머니 따라서 제멋대로 택시에서 뛰어내려서 그런 거잖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연이는 민준이를 파출소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놔줘. 애가 아프잖아.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지연이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찰관님,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민준이는 제가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아이 손목도 다쳤고 언니 지금 상태가. 경찰관도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동보호 차원에서 일단 민준이는 고모님 댁에서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지연 씨, 괜찮으시죠? 네. 지연이는 마지못해 민준이를 놓아줬어요. 민준이는 울면서 지은에게 달려갔습니다. 고모. 괜찮아, 민준아. 고모가 있어. 지은이가 민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일단 제 집으로 가요. 며칠만 같이 계셔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며 우리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경찰관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님, 그럼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파출소를 나섰어요. 밖에서 지연이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4,200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제 도장으로, 제 서명으로 딸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로 나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지은이의 원룸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일산 정발산동, 작은 오피스텔 3층이었어요. 방 하나에 작은 주방, 그리고 화장실. 민준이와 제가 들어가니 비좁았지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지연이가 들이닥치지 못할 테니까요.
엄마, 일단 씻으세요. 옷 빌려드릴게요. 지은이는 제게 수건과 옷을 건네주며 애써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가에 걱정이 가득한 게 보였습니다. 샤워를 하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팔꿈치에 상처, 얼굴에 난 긁힌 자국들, 그리고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물이 온몸을 적시는 동안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서야 비로소 울 수 있었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지은이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엄마, 드세요. 제대로 된 거 못 드셨죠? 고마워, 지은아.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안에서 씹을수록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가 정말 그런 짓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언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은아, 넌 못 봤어. 그 눈빛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파출소에서 민준이 팔 잡을 때 그건 내가 아는 지연이가 아니었어.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물어뜯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이의 좁은 방 한쪽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민준이는 소파에서, 지은이는 바닥에서 잤습니다. 세 사람이 이 좁은 공간에 비좁게 누워 있으니 처량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출근을 해야 했어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는데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올게요.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언니가 올지도 모르니까. 알았어. 지은이가 나간 후 원룸에는 저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부은 손목을 감싼 채 창밖만 바라봤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구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텔레비전을 켰어요. 점심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실종됐던 박순자 씨가 무사히 발견됐습니다만 현재 가족 간 의견 차이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화면에는 우리 집 앞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붉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평생 절 키워주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지연이. 카메라는 그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담아냈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통장에서 4천만 원 이상 인출된 정황이 있다는데요. 그건 어머니 위임받아서 관리한 거예요. 어머니 치료비, 생활비. 전부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이에요. 위임장도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서명하신 거예요. 경찰에도 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이웃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지연 씨 정말 효녀예요. 맨날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고. 요즘 어머니 치매가 심해져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딸이 저렇게 헌신적인데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모든 사람들이 지연이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치매 걸린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리모컨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의 원룸에서 저와 민준이는 숨죽이며 지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찾아올까봐, 누군가에게 발견될까봐 두려웠어요. 지은이는 매일 저녁 퇴근하면 음식을 사왔어요. 편의점 도시락, 김밥, 라면. 제대로 된 식사는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필적 감정 결과 나오는데 아직 일주일 더 걸린대요. 일주일. 그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란 말일까요? 그리고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성년후견인 신청했대요. 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성년후견인? 그게 뭔데? 엄마 치매 진단서를 가지고 법원에 신청한 거예요. 법원이 허가하면 언니가 엄마 재산을 전부 관리하게 돼요. 통장, 부동산, 모든 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야? 네. 지은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이해 신청은 했는데 언니가 주 보호자고 진단서도 있으니까 법원이 언니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이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은아, 역삼동 아파트. 그것만은, 그 아파트는 제가 평생 모은 전부였어요. 남편 잃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지킨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30년 전 5천만 원에 샀던 그 낡은 아파트는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지금은 30억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지연이가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뭔가 방법이. 무슨 돈으로? 지은이는 원룸에 사는 처지였어요. 혼자 살아가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방법이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의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7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그날, 새벽 시장에서 바늘에 손가락 찔리던 그날, 지연이 대학 합격증 들고 웃던 그날, 민준이를 처음 안아봤던 그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둘째 딸의 좁은 원룸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어요. 친딸에게 쫓기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치매 환자 취급받으며 이대로 끝나는 건가? 창밖으로 별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은 늘 흐려서 별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 희미한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연이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희미하고 아득하기만 했어요. 지은이의 원룸에서 9째 날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은 점점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조차 답답했습니다. 민준이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고 저는 천장에 금을 세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순 없어. 그날 새벽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에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영숙. 40년 전 제가 설거지 일을 하던 식당 주인이었어요. 당시 30살이었던 그분은 28이었던 저를
언니처럼 챙겨줬습니다. 순자야, 이거 가져가. 우리 애들 입던 옷인데 내 지연이한테 딱 맞을 거야. 아이고, 언니. 이런 것까지. 뭘.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도와야지. 남편 잃고 막막했던 시절, 그분이 건네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아이 옷가지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날, 난로 옆에서 함께 손을 녹이며 했던 대화들이 생생했어요. 순자야, 힘들지? 나도 그랬어. 우리 남편도 일찍 갔거든. 언니도요? 응. 근데 살아야지 뭐. 애들 때문에라도. 그분도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20년 전쯤 그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가끔씩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사시는지, 건강하신지. 영숙 언니, 지금도 일산에 계실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주소가 일산 정발산동이었습니다. 식당 정리하고 그쪽으로 이사 간다고 했었죠. 지은아. 저녁에 지은이가 퇴근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사람 주소 찾는 거 가능할까? 주소요? 누구요? 40년 전에 나한테 정말 잘해주신 분이 계셨어. 김영숙이라고. 지금 71살 정도 될 거야. 지은이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전화번호부, 주민센터 문의, 부동산 거래 기록.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엄마, 찾았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정발산동에 김영숙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이도 71살 맞고. 혹시 이분 아니실까요? 어디? 주소를 확인하니 기억 속에 그곳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아, 나 나가볼게. 엄마, 위험해요. 언니가 찾고 있을 텐데. 괜찮아. 조심할게. 난 가만히만 있을 순 없어.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게 모자와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쓰고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정발산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어요. 허름했던 단독주택들이 빌라로 바뀌었고 좁았던 길은 넓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의 느낌은 여전했어요. 왼쪽으로 꺾어서 언덕을 조금 올라가고 오른쪽 파란 대문집을 지나면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좁은 계단이 있는 2층 빌라 앞에 섰어요. 낡은 우편함에 김영숙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만에 재회. 그분이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혹시 이사 가셨으면 어떡하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리리.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조금 열리더니 한 여자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누구세요? 영숙 언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순자예요. 박순자. 영숙 언니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순자야. 세상에. 박순자 맞아? 네. 언니. 어머. 들어와, 어서. 영숙 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아 끌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거실. 언니는 황급히 물을 따라주며 저를 소파에 앉혔어요. 순자야, 40년 만이잖아. 어떻게 날 찾았어? 언니, 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 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에야 저는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일들, 택시에서의 탈출, 경찰서에서의 일, 그리고 지금 둘째 딸 집에 숨어 지내는 것까지. 영숙 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그 효자 흉내 내던 년이 그랬다고? 네. 내가 40년 전부터 봤어. 그의 눈빛이 차가워. 내가 설거지할 때 한 번 데리고 온 적 있잖아. 그때 그 애가 널 보는 눈빛이 뭐랄까 계산적이더라고.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지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학교 끝나고 식당으로 와서 구석에 앉아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순자야,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딸한테 너무 다 주는 거 아니야? 당시 영숙 언니가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었죠. 괜찮아요, 언니. 지연이는 착한 애예요. 그게 착각이었던 걸까요? 순자야, 당신 여기 있어. 내가 도와줄게. 언니, 고마워요. 하지만은 무슨. 40년 전에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신세졌는데. 제가요? 그래. 당신 기억 못하겠지만 우리 큰애가 폐렴 걸렸을 때 당신이 밤새 간호해줬잖아. 병원비도 보태주고. 저는 기억이 희미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당신 없었으면 우리 애 큰일 날 뻔했어.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굵은 목소리였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태수야, 이분 40년 전에 엄마 도와주셨던 순자 언니야. 아, 어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태수라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이분이 우리 큰애야. 김태수? 전에 경찰했었어. 경찰이요? 제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네, 15년 하다가 나왔어요. 지금은 민간조사 일하고 있습니다. 영숙 언니가 아들에게 제 사연을 설명했어요. 태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합법적으로 증거 확보해드리겠습니다. 증거요? 네. 경찰이 믿지 않는 건 증거가 부족해서예요. 위임장도 위조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통장 인출도 용도를 밝혀야 하고. 태수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 출입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가셨는지 따님이 데리러 갔는지. 그건 어떻게?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위임장 필적 감정은 경찰 쪽 전문가한테 부탁할 수 있고요. 태수의 말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태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집에 들어가서 증거를 찾는 겁니다. 집에요? 하지만 지연이가. 어르신이 집 주인이시잖아요. 당연히 들어가실 권리 있어요. 하지만 딸이 막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시간을 파악해서 그때 들어가면 돼요. 태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집안에 뭔가 숨겨놨을 겁니다. 약봉지, 메모, 통장 사본. 범죄자들은 항상 흔적을 남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지연이 방에 뭔가 있을 거예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 며칠간 따님 동선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하고 택시기사 최철수라는 사람도 추적해야 하고. 태수는 계획을 하나씩 세워나갔어요. 전직 경찰답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일주일만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반드시 증거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숙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 말에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태수는 지연이의 모든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척 집을 나갔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사업 실패 이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는 신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지연이는 정기적으로 강남역 근처 카페로 갔어요. 어르신, 화요일마다 채권자 만나러 간대요. 태수가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이가 한 남자와 카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대요. 돈 얘기하느라 오래 걸리나 봐요. 그럼, 네,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탈출한 지 15일째 되는 화요일 아침, 저와 태수는 역삼동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긴장되시죠? 응.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집이에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하는 거예요. 오전 11시 10분. 지연이가 집에서 나오는 걸 확인한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문 앞.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예비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TV.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태수는 장갑을 끼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떨리는 손으로 거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고지서, 영수증, 잡다한 서류들. 두 번째 서랍. 제 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A사 용지 한 장. 이게 위임장이었습니다. 제 이름, 제 도장, 그리고 서명. 하지만 저는 이걸 쓴 기억이 없었어요. 어르신, 이거예요? 응. 이게 위조된 거야. 태수가 핸드폰으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거릴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연이 방도 봐야 해요. 복도를 지나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그리고 눈에 띄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1012 목요일 최기사 520. 1019 목요일 제시도 약 3포. 11월 중 정리보험 3천 아파트 완료. 제 손에서 수첩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태수가 재빨리 받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결정적이에요. 계획을 다 적어놨네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대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8천만 원 빚, 채권자 독촉장이 10여 통이나 됐습니다. 2주 내 변제 않으면 법적 조치 불가피. 11월 15일까지 5천만 원 입금 필수. 모두 붉은 글씨로 경고가 적혀 있었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절박했을지 느껴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개인 택시 최철수 뒷면에 손글씨로 500 목요일 2시 북한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예요. 택시기사랑 공모한 거.
태수는 모든 걸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냉장고도 확인해 봐야 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어요. 안쪽에 보리차 병이 있었습니다. 병을 꺼내 불빛에 비춰봤어요. 투명한 보리차 안에 바닥에 미세한 흰가루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샘플 채취할게요. 태수는 준비해온 멸균 봉투에 보리차를 조금 따랐어요. 그리고 병 바닥의 침전물도 면봉으로 채취했습니다. 국과수 분석 맡기면 성분 나와요. 아마 수면제일 겁니다. 쓰레기통도 뒤졌습니다. 주방 쓰레기통 밑바닥에서 구겨진 약 봉지가 나왔어요. 졸피뎀 10mg. 처방 환자 이지연. 지연이 자기 불면증 약을 저한테 먹였던 거예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 옆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이가 평소 들고 다니던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어요. 지퍼를 열자 지갑, 화장품, 그리고 낯선 열쇠 하나. 이건 집 열쇠가 아닌데. 태수가 열쇠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차 열쇠네요. 키링에 번호판 적혀 있어요. 12호 7834. 택시 번호예요. 택시 열쇠를 왜 보증물로 받았나 보네요. 일을 확실하게 하라고.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범죄였어요. 지연이 방 침대 밑도 봐야 할 것 같은데 다시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를 살짝 들어 올려 밑을 들여다봤어요. 먼지 쌓인 바닥에 낡은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스를 꺼내 열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나왔어요.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고서, 법원 지급명령서, 압류예고 통지서, 지연이의 몰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험 증권이 있었어요. 피보험자 박순자 사망보험금 3천만 원 수령인 이지연. 60세 때 제가 가입한 실버 보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만약을 위해 가입했던 건데 증권 여백에 지연이 필체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어요. 보험 3천 아파트 30억 통장 잔액 빚 정리 가능. 제 목숨을 계산한 거예요. 어르신.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태수는 박스 안에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채권자 독촉장, 빈명세서, 법원 서류, 보험증권, 모든 것이 지연이의 동기를 증명하는 증거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가죠. 모든 물건을 원위치시켰습니다. 서랍을 닫고 박스를 침대 밑에 도로 넣고 가방 지퍼도 원래대로 채취한 보리차 샘플과 약 봉지만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빨리. 우리는 계단으로 달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2층에서 1층까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 비상구로 나와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성공했어요, 어르신. 태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어요. 이제 경찰 가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이 이제는 범죄 현장으로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딸은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가운 보리차에 수면제를 타고 위임장을 위조하고 택시기사와 공모하고 이제 끝낼 수 있어. 태수의 차에 오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40년 전 은혜를 갚으려 나선 영숙 언니와 태수 덕분에 저는 드디어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태수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왔어요. 사진 파일만 200여 장, 채취한 보리차 샘플, 약 봉지,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타임라인까지. 담당 형사는 처음 저를 대했을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진지하게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말요? 제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네. 일단 국과수의 보리차 성분 분석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는데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필적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도장은 진짜지만 서명은 누군가 흉내낸 거예요. 그럼 문서 위조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통장에서 인출한 4,200만 원도 무단 인출이면 횡령죄고요. 형사는 태수를 돌아봤어요. 김태수 씨, 전직 경찰이시죠? 증거 수집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이지연 씨 긴급 소환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명함을 보며 전화를 걸었어요. 최철수 씨도 참고인 조사 나오시라고 하세요. 택시기사.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시간 후 경찰서 조사실에 최철수가 도착했어요. 50대 중반의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을 피했어요. 최철수 씨, 이지연 씨와 무슨 관계십니까? 손님입니다. 손님이면서 집 열쇠를 보증으로 맡겼나요?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연이 가방에 있던 택시 열쇠 사진이었습니다. 최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10월 12일, 19일 2차례에 걸쳐 박순자 어르신을 태우고 북한산 방향으로 가셨죠? 이지연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했고요. 저는 그냥 최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냥 산에 모셔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 줄. 산에 노인을 혼자 두고 오는 게 모셔다 드리는 것입니까?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아내가 암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좌 내역 확인했습니다. 10월 5일 이지연 씨로부터 200만 원 입금됐죠. 계약금이었나요? 네. 나머지 300만 원은 일 끝나면 주기로 했고요. 최철수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지연 씨가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목요일 오후 2시에 댁으로 가서 어머니를 태우고 북한산 쪽 임도에 내려드리고 오라고, 혼자 두고 오라는 얘기였죠? 네. 그게 살인 방조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최철수가 얼굴을 감쌌어요. 양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지연이었어요. 급하게 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이지연 씨. 형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연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다 최철수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 나왔습니다. 확인하시죠.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어요. 거기엔 지연이 방에서 찍은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수첩에 적힌 메모. 1012 목요일 최기사 520, 1019 목요일 제시도 약 3포. 지연이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제 수첩을 어르신 집에서 합법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집 주인이 직접 들어가셨으니까요. 두 번째 사진, 보험 증권 여백의 메모. 보험 3천 아파트 6억 통장 잔액 빚 정리 가능. 이지연 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건 그냥 지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목숨을 계산한 거 아닙니까?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 세 번째 사진. 채권자 독촉장들. 8천만 원 빚이 있으시죠? 11월 15일까지 5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통지서도 받으셨고요. 이게 동기 아닙니까?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과수 분석 결과입니다. 형사가 새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집 냉장고의 보리차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반 복용량의 3배 농도예요. 지연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지연 씨,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어머니께 먹인 거죠? 저는 왜 찬물에만 타셨습니까? 졸피뎀이 온도에 민감해서죠? 뜨거운 물에는 잘 안 녹고 침전되니까. 제가 그동안 마셨던 모든 보리차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따뜻하게 웃으며 건네주던 그 차가운 물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임장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박순자 어르신의 필적이 아닙니다. 누군가 흉내낸 거죠. 도장은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주셨어요. 보관해달라고. 그 도장으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통장에서 4,200만 원을 빼돌렸죠? 그건 어머니 치료비로. 영수증 있습니까?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지연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채권자들한테 빚 갚는 데 쓴 거 다 추적했습니다. 형사는 계좌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지연이가 인출한 돈이 고스란히 여러 채권자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형사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르신, 지난주 병원에서 체열하셨죠? 네. 태수가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증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제 혈액을 검사했던 겁니다. 6개월간 지속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처방받은 적이 없죠? 네, 없어요. 이지연 씨가 건강보조제라며 먹인 캡슐이 졸피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매일 아침 딸이 건네주던 갈색 캡슐. 그걸 먹고 하루 종일 졸음에 시달렸던 나날들. 왜 어머니께 수면제를 먹이셨습니까?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죠? 아니에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리고 외출도 통제하셨죠? 이웃 진술 확보했습니다. 형사가 노트를 펼쳤어요. 최근 6개월간 박순자 어르신이 혼자 외출하신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이지연 씨가 항상 치매에 있다며 동행하셨다고.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진짜 이유는 목격자 없이 고립시키려던 거 아닙니까? 누구도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게. 지연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민준이와도 만나지 못하게 했죠? 아드님 진술도 있습니다. 할머니와 통화하려 할 때마다 막았다고 하던데요. 저는 민준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어린 손주가 얼마나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하지만 엄마가 막았던 거예요. 진실이 탄로 날까봐. 형사가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이지연 씨,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종합하면 형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첫째, 문서 위조 및 횡령. 위조 위임장으로 4,200만 원 인출. 둘째, 수면제 불법 투여. 6개월간 어머니께 본인 처방약 먹임. 셋째, 존속살해 예비. 택시기사와 공모해 어머니를 산에 유기하려 함. 넷째, 보험금 편취 기도. 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 수령 계획. 하나하나 나열될 때마다 지연이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이지연 씨 존속살해 예비 및 미수, 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 지연이가 갑자기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는 지연이.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매일 독촉 전화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 형사의 차가운 질문. 어머니는 어차피 오래 못 사잖아요. 나는 살아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제 목숨이 딸에게는 어차피 오래 못 사는 것이었어요. 민준이는 어떡해요? 엄마 없으면 그건 산에 버릴 때 생각하셨어야죠.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차가운 쇠가 지연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지연이가 울부짖었지만 형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사랑했던 딸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제 심장은 찢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석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높은 천장, 차가운 공기, 그리고 판사석 위에 법복 입은 판사님.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했어요. 제 옆에는 지은이와 태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지연이는 수척해져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비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가는 퀭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피고인 이지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실업과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친모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6개월에 걸쳐 수면제를 투여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4,200만 원을 횡령했으며 택시기사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산중에 유기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어요. 다행히 피해자가 탈출에 성공하여 살인은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 그리고 피해자가 침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제적 공궁이 범행의 배경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숨죽인 침묵, 피고인 이지연을 존속살해 예비 및 미수, 문서 위조, 횡령 등의 죄로 징역 7년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 박순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쿵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택시기사 최철수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어요. 그도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어르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따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지은이와 태수가 저를 둘러싸며 기자들을 막아줬어요. 빼앗겼던 돈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4,200만 원은 지연이 명의로 묶여있던 계좌에서 전액 환수됐어요. 그리고 아파트 명의도 확실히 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법원은 지연이가 신청했던 성년후견인 지정을 기각했어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정신과 재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전 진단서는 오진이었거나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역삼동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설었어요. 지연이가 살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부엌 식탁, 딸의 방. 지은이가 저를 도와 집을 정리했어요. 지연이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고 집안을 청소하고 새 커튼을 달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응, 내 집인데 어디 가겠어. 그리고 민준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에 본 손주는 많이 자란 것 같았어요. 키도 조금 큰 것 같고 얼굴도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슬펐어요. 민준아, 저는 손주를 꼭 안아줬어요.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할머니를 구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민준이는 고모 지은이와 계속 살기로 했어요. 저도 함께 살자고 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고모랑 있을게요. 할머니는 이제 좀 쉬셔야 해요. 현명한 아이였어요. 엄마 때문에 할머니가 다친 걸 알기에 부담 주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대신 주말마다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민준이가 왔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은 점점 생기를 되찾아갔어요. 영숙 언니가 매주 한 번씩 놀러 왔고 지은이도 자주 들렀습니다. 이웃들도 이제는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순자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딸 일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제 좀 편히 지내세요. 노인정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연이를 면회 가기로.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가봐야 할 것 같아. 여주교도소는 서울에서 한참 걸렸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어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지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딸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단발로 잘랐고 얼굴은 더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왔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감옥에 와서야 제가 뭘 한 건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절 키우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지연이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지연아. 제 목소리를 듣고 지연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엄마는 내가 미워서 이런 게 아니야. 하지만 잘못은 값을 치러야 해.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어머니. 여기서 제대로 반성하고 나와. 그리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 민준이. 지연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는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구나.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면회 시간은 30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이는 교도소에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나가면 작은 빵집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나가면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법도 배워가고 있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닙니다. 아직도 밤이면 악몽을 꾸고 차가운 물만 보면 움찔하게 돼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역삼동 아파트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옆에는 민준이가 앉아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수학 여기 모르겠어요. 어디? 할머니가 봐줄게. 민준이의 공책을 들여다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상한 점이 보이면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해치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